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 심오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글쎄요, 왜 저분이 47대 대통령이신가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이 혼란한 장세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제 개념이 저는 독해를 못하겠어요. 그렇다 해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정책이 나와야 되고 말이 나와야 되는데 갈팡질팡하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 중국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를 왜 자국민과 동맹국들에게 폭탄 던지는 식으로 비춰지느냐, 왜 그런 정책을 미국이라고 하는 우수한 두뇌가 있는 나라에서 참모들이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연구소 곽수종 소장님, 곽수종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비란이 얘기한 그쪽에서도 핵심은 달러로만 치면은 달러 약세죠. 여기서 말하는 게 달러 약세는 환율적인 측면에서 달러 약세고 미국이야 늘 스트롱 달러죠. 그래도 뭐 달러가 그렇죠. 근데 그 개념은 예. 미국이 말하는 스트롱 달러라는 개념은 환율적으로 뭐 미국의 달러화를 살려면 우리가 2,000원 줘야 된다, 3,000원 줘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늘 스트롱하다는 거예요. 늘 스트롱한 거. 예,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 없이는 못 사는 세상. 예, 그런 차원에서 스트롱 달러고 그렇죠. 달러 강세냐 약세냐 할 때 그런 의미는 아닌데 전혀 아닙니다. 거기서는 늘 달러 약세를 원하는 걸로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낮춰라 그러고 약세로 그러고. 가자고 한 게 그 말을 한번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럼 누가 강해야 됩니까? 중국이 강해야죠. 위안화가 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이 뭐라 그럽니까? 관세 올린다고? 우리 최후의 보루가 뭔지 아시죠? 라스트 리조트가 8위엔으로 올려도 돼요, 우리는. 이래버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전체의 분위기, 이 불씨가 잘못해가지고 유럽까지 번지게 되면 미국의 입지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까지 계산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푸틴이 가지고 있는 게 유라시아 비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유럽 국가들 예. 만약에 이진우 소장님께서 독일의 총리시라고 하면 예. 중국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좋고 싫고를 떠나서 중국에 관심은 가져야죠. 뭐 비즈니스가 되건 뭐가 되건 뭐 현재 살려면은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다 중국에서 무슨 뭐 박람회 한다 그러면 다 날아가잖아요. 예. 갈라가는 이유가 그 시장이 14가 그러니까. 지금 예. 1인당 GDP가 15,000달러를 넘었고 예. 동부 해안에 3억 이상의 인구가 지금 35,000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나라인데 네. 저 나라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니까 통계적으로 중국에 관계되는 생산품을 만드는 회사의 기업의 종업원 수가 200만 이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독일도 그렇고 유럽 전반적으로 대륙이 연결되어 있는 이 유라시아 판에서의 중국은 상당히 시장으로서의 매력도가 있는 국가고 중국으로서도 러시아가 중요한 이유가 모든 에너지,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오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를 미국이 가만히 놓고 보면 향후에 동맹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나. 내가 푸틴하고 가까운 거는 확실히 할 수밖에 없는데 시진핑하고 가까운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토에게도 앞으로 국방비 늘려라, 내가 자리 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건 자리를 못 뺍니다, 사실은. 네. 본인도 알고 예. 있고 유럽도 예. 알고 예. 있고. 근데 자리를 뺄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진정한 동맹이면 내가 말하라고 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위안화 절상 문제 합의하고 그다음에 국부펀드 합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합의할 때 너희들이 먼저 좀 숙련된 조교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동맹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지금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누군가 우리 기축달러, 나는 강한 달러를 원하는데 내가 약한 달러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달러는 약할지는 모르지만 달러는 강해야 되거든. 근데 그러려 그러면 동맹인 너희들이 먼저 채권을 사줘야 될 거. 너희들 지금 채권 안 사잖아. 채권 좀 많이 사주면 좋겠어. 근데 이 채권은 30년, 15년 만기 채권이 아니고 100년 만기 채권이야. 이자 없어. 미안해. 근데 이거 사줘. 이게 지금 강한 달러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마이란의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신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때까지는 계속 이런 그 노이즈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니 요즘은 보니까 뭘 하려는지는 알겠어요. 대통령으로서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고 머스크하고 같이 뭘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왜 또 그런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거 뒤탈이 없을까 싶은 게 동맹들한테 가혹하고 이른바 러시아, 중국 그동안 맨날 중국 때릴 거야 했는데 중국한테는 아직까지 아직 중국은 링에 올라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동맹이라는 컨셉의 개념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트럼프 집권 이후에?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 심오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한 세 가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 헌팅턴의 1996년도 저서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거, 그 책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야기는 미국 역사에 토크빌이 이야기했던 프랑스 철학자죠. 토크빌이 이야기했던 미국의 예외주의. 미국은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든지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예외주의 정신이 하나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정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어떤 역사적 철학과 가치, 도덕, 윤리, 기준의 변화에 전환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느냐, 아니면 적어도 스티븐 마이란이라고 하는 40대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마르틴 펠텐슈타인 밑에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경제학자의 생각이 세계의 역사의 전환기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트럼프는 알고 지금 덤비고 있느냐를 저한테 물어보신다 그러면 트럼프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좀 너무 과하게 트럼프. 저는 항상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승전한 국가는 겸손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당시에 미국은 상당히 겸손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겸손이라는 개념이 무조건 낮아져야 되고 손해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변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철학, 도덕, 경제적인 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글쎄요, 왜 저분이 47대 대통령이신가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지금 이 혼란한 장세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제 개념이, 저는 독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예. 그래서 나중에 무슨 큰 결과가 나면 제가 정말 잘못했고 이해를 못했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고 제가 인정은 해드릴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판을 놓는 것, 말하는 것, 그다음에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벤스 부통령하고 말싸움이 났을 때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프로토콜을 흉내를 내면서 비아냥거렸던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방송 진행자로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한 국가의, 그것도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21세기 후기 문명사회, 산업사회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지금 이 부분도 썰이 분분하거든요. 관세는 1차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당장 물가도 올라가고, 아닌 말로 한 5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다. 6천만 원이 계산이 편하다. 6천만 원 정도 되는 차, 1억 넘어가는 프리미엄급 말고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각국 이제 부딪히는 거기서 6천만 원 하던 게 25% 때려보세요. 이게 7,500만 원이 돼요. 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그러면은 인플레로 갑니까? 아니면 궁극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경기 침체에 의한 디플레로 가느냐? 이것도 합작들마다 썰이 달려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하실 때 웃었던 이유가 미국 국민을 모욕한다는 표현까지 쓰셨기 때문에 제가 미국 국민을 모욕할 정도까지 된다면 저도 상당히 감사한 일이지만 모욕까지는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거기서 그거 하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하고자 하는 거에 대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호하는데 요 경제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이 지금 특히 중산층 이하가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걱정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또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뭐 모든 사람들이 일장일단이 있듯이 그렇죠. 잘하는 부분도 예.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산층이 사용하는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현대 악센트나 그 아니면은 포드의 포커스 같은 자동차를 사준단 말이에요. 예. 가격이 한 2만 달러 정도, 2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대학 초년생들에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5%가 올려버리면 적어도 5천 불 그러면 너무 단순한 계산이고, 왜냐하면 부품값 값이 다 올라버리고 자동차 수리비까지 올라버리는 셈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한 7천 불에서 8천 불이 오른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이게 3만 불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자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 러스트 벨트에서 타겟팅을 했던 것도 백인의 중산 노동자층을 향했던 사람인데 네. 일관성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을 못하는 나라인데 여기에 가격을 그렇게 때려버리면 중고차 값은 가만히 있습니까? 중고차 값도 같이 오르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는데 삼척 동자도 알고 있는데 금리를 내려달라고요? 달러 약세로 가달라고요? 어떻게 약세로 갑니까? 그러니까 무슨 수입니까? 그 부분이 좀 부딪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갖고 계시는 그 생각과 철학을 어떻게 뱁새가 그걸 쫓아가겠습니까? 황새가 갖고 계시는 생각을 그러다 가랭이 째지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정책이 나와야 되고 말이 나와야 되는데, 갈짓자도 이건 보통 갈짓자가 아니라 네. 갈팡질팡하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 중국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를 왜 자국민과 동맹국들에게 폭탄 던지는 식으로 비춰지느냐, 왜 그런 정책을 미국이라고 하는 우수한 두뇌가 있는 나라에서 참모들이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그 부분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서 늘 막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막히는데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다 일장일단이 있고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잘하는 정책과 못하는 정책이 있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한다는 건 저같이 이렇게 미천한 사람이 뭐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제가 미국 시민이라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값이 지금 4만 불짜리가 5만 5천 불 된다고? 지금 시장에 중고차 시장 가면은 2만 불 주고 사던 차가 2만 7천 불의 중고차를 사야 된다고? 그러면 기름값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고 치고 앞으로 이 물가 상승을 어떻게 하지? 왜 모든 관세가 들어오는 관세가 25%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금리 올려야 되잖아요. 금리 올리면 집을 어떻게 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충돌이 나니까 이 충돌되는 것이 경제라는 게 그렇고 사회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논리라는 것은 일관되게 일정하게 딱딱딱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풀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곳곳에 매듭이 지어져 버리니까 이 매듭의 의미하는 뜻이 뭘까? 이 뱁새가 어떻게 황새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될까? 그게 저도 지금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읽고 있는 겁니다, 책을. 지금 그러면은 미국의 제조 부흥이 이제 결국은 목표다 이건데. 그 부분도 네. 이준수 소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준수 소장님이랑 제가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 다녔잖아요. 예. 같은 시기에. 예. 그러면 그때 경제학과에서 배우던 과목 중에서 다국적 기업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미국은 1970년대 이후에 미국의 제조업을 밖으로 다 뿌려버렸어요. 그랬죠.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버드대 교수 두 분이 만들었던 정의가 있잖아요. 전체 물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만들었잖아요. GDP에는 안 잡혀요. 왜? 해외로 다 나가버렸으니까. 근데 GNP는 잡혀요.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다크매터, 암흑물질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그래서 만약에 그 암흑물질, 해외에 뿌려진 다국적 기업, 미국의 국적을 가진 기업들의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까지 다 포함한다면 미국 제조업은 결코 세계 제조업의 어떤 뭐 희생양이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네, 네. 저는 GNP 개념으로 보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엄청난 소득을 얻는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막상 쌍둥이 적자다. 자, 그러면 재정 적자가 있고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가 있으니까 미국이 이것 때문에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논리를 펴는 것 중에 모순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 암흑물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조업을 통해서 미국의 공급 사슬과 가치 사슬을 미국 국내로 가져와서 이거를
코로나 사태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물가 안정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 정책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났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물자 이동이 자연스러울까요?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도? 아니,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저쪽 뉴욕주까지 옮기는 것도 다른 나라는 지금 뭐 코로나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그런데 미국 내에 제조업이 존재하니까 코로나 때 보니까 이 공급 사슬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게 선적이 안 되고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조업을 만들었다. 그러면 딱 가둬놓고 우리끼리 이제 살 수 있다. 그러면 코로나 같은 제2의 팬데믹이 발생되면 미국 내 주간 이동은 가능합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 강국을 표방한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뜻은 알겠어요. 네. 제2의 미국의 부활, 미국의 파워풀한.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제조업이 우세하냐 아니면 제조업의 부와 가치보다도 신자본주의적 개념에 있어서 금융산업이 우세하냐 이거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증시가 세계 예. 증시 총액의 몇 퍼센트인지는 아시잖아요. 55%를 차지하거든요. 제조업은 약하다고 가정을 해보죠. 뭐. 그렇다 그러면 미국의 자본, 증시는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의 55%예요. 유동화 자산 규모를 치면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JP모건과 블룸버그에서 나온 통계를 제가 인용해 드리거든요. 그럼 그런 점에서 놓고 보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의 투자 수익률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10년 평균 15%예요. 그럼 중국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15%의 두 자릿수 가깝게 올 것 같아요. 두 자릿수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자본이 미국은 제조업 안 해도 자본으로 먹고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조업 핑계를 대면서 야 우리가 지금 제조업이 없으니까 제조업 다시 강하게 가야 돼. 이게 진정한 의미의 미국이 추구하는 강국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제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은 경제 쪽은 경제 쪽은 저도 의심스러운 게 이분도 보면은 그거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시진핑은 주석이라고 꼭꼭 붙이는데 트럼프는 대통령이라고 안 붙이는 게 뭐 아무 방송에서나 다 그렇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보니까 그거 하더라고요. 여기도 돈 푸는 거 좋아해요. 금리 낮은 거 좋아하고. 그러니 이러다가 경기 침체 그게 보이든지 무슨 자산 시장이 좀 이렇게 좀 부러지는 조짐이 보인다면은 또 누구 못지않게 돈 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때 가서는 무슨 뭐 재정 적자를 줄이네 뭐 어쩌네 국가 부채를 줄이네 이런 것도 그때 가면은 다 없던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참모들도 마찬가지고. 민심을 이길 수 있는 대통령이 있을까요?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민심을 이길 수 있는 대통령. 예. 이제 지금 일반 중산층이나 미국 가계가 일반 가계가 코로나 때 서프라임 때 풀렸던 돈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한 3조 달러는 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발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250억 달러 채권을 갖다가 풀어버리는 것을 50억 달러만 하겠다. QT 축소. QT 축소하는 문제.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방구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을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정보를 대통령이니까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이 그 정도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좀 제 자신이 뭐 그런 거는 안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전반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제조업을 강조하고 있는 속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는 저는 이해를 해요. 강한 달러 맞아요. 그리고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가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 맞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 가격이 올라갔던 것은 스티글리츠 교수 말처럼 근본위 제도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미국의 달러화의 종이 쪼가리 지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월가에서 이해했다는 소식들이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씩. 이게 기축통화 문제구나 결국. 그러면 미국이 주장할 수 있는 것 중에 야 우리가 지금 달러가 지금 종이 쪼가리인데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이게 전부 국가 부채야. 지금 많은 국가들이 국채도 안 사주지.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우리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 문제를 풀어보자.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관세를 때리면 저 관세의 의미는 이런 의미구나. 중국이 지금 조용하게 지켜보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게 제가 시진핑 주석에게 메시지를 띄웠어요.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요? 우리나라 방송에서.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예. 미국계 금융사가 투자할 수 있도록 중국 자본시장을 열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험사, 뭐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와서 네. 중국에 투자를 할 거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중국이 지금 부동산 개발로 펑크가 난 싱크홀이 만들어진 약 13조 달러라고 추정되는 서프라임 때는 6조 달러 정도 추정이 됐지만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은 월수익 추정이 13조 달러입니다. 뻥끗한 게. 그거를 다 메울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무엇이냐. 중국 시장 개방 확대해라. 근데 제조업이 아니고 이 금융시장이다. 예. 그리고 아시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근데 홍콩 시장하고 심천 시장하고 상해 시장 세 개가 있는데 홍콩 시장만 하달 따름이지 심천과 상해 시장은 그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왜 홍콩 시장이 하다냐?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콩이. 그 의미를 중국 정부가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이 진정으로 AI의 딥시크를 보고 놀랐을까? 그러면 LG CNS가 만든 저 AI는 뭐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미국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는 뭐 기축통화 지위도 좋고 다 좋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투자 금융시장 열어라. 새로운 자본시장을 우리가 리디자이닝을 좀 할 테니까 새로 한번 열어봐 달라. 그 뜻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